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분량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 앉으신 다음에 옆에 시원한 물 한 잔 떠놓으시고 잘 집중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코미디언 방송인 출신의 정치 경력이 전무했던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과 및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그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요. 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정치 상황 국가는요,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굉장히 멀리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죠? 좀 더 확대해본 모습입니다. 초록색으로 제가 국경선을 표시해 놓은 그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오늘의 주인공 우크라이나고요. 그 북쪽에 한 나라가 지금 빠졌습니다만 지도를 확대해 가지고 이제 북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밑으로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가지 나라를 여러분들 이른바 발트 3국이라고도 합니다. 배경지식 차원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는 보시다시피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서방 유럽 세계를 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성질이 다른지 두 국가가 어떤 느낌인지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이해를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이제 동쪽에는 러시아, 그리고 왼쪽 서쪽에는 유럽. 오케이? 자, 잘 접수가 되시죠?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놀랍게도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경력이 전무한 아저씨가 무려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양반이 취임하자마자 취임사에서 의회 해산부터 선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의회를 해산해버렸어요.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터진 겁니다. 그죠? 자,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코미디언 대통령이 정말로 의회 해산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의 현 대통령의 이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1978년생 만 41세로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우리 1, 20대 학생들이 볼 때는 40대라고 한다면 그 나이가 엄청 많고 무슨 밤하늘에 별도 따올 수 있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인생 살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 나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이제 정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40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40대 초반이라고 하면 절대로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급 정치인 치고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만 41세는 이제 엄청나게 젊은 나이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길, 나는 평생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웃기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남은 5년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그죠? 좋은 말인데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사실 공약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마지막 줄에다가 이제 부패 정치만큼은 절대 안 하겠다. 확실히 뿌리 뽑겠다. 이 정도 발언이 공약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부패 정치 안 하겠다는 게 공약의 거의 90%였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약이 없으니까 국민들과 약속을 어길 일도 없다라고 반농담성 발언까지 했는데 코미디언 출신이기 때문인지 또 기성 이제 정치권 세력에게 국민들이 너무나도 이제 불신이 뿌리 깊었기 때문인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내도 국민들은 그냥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애초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몇 안 되는 공약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조기 총선은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한 뒤에 60일 내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존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싹 다 대규모로 물갈이를 한번 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마음을 먹은 거죠.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임명해놨던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정보기관 수장 등등 굵직굵직한 요직의 인사들도 당연히 전부 다 전격 교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새 대통령이 됐으니까 손발을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전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포로셴코 대통령과 이번에 대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코미디언 출신인 이 사람이 73%나 되는 엄청난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전 대통령의 연임을 누르고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인 출신이었던 이 남자가 이토록 압도적인 인기로 당선이 된 배경 원인은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TV 드라마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할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기성 정치인들, 양대 정당이 이제 그놈이 그놈인 우크라이나 정치판의 수준에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이 제3의 인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상황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약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개를 제가 굳이 찾아왔는데 이제 뭐 꼽으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예산부터 해가지고 부패 정치를 뿌리 뽑겠다, 세금 제도도 좀 개혁해 보겠다. 뭐 그밖에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란군의 무력 분쟁을 끝내고 내가 직접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뭐 담판을 벌이겠다. 이제 그리고 뭐 재벌들을 척결하겠다 등등 이제 개혁적인 느낌을 주로 주는 그런 슬로건과 기치들을 내걸었다. 뭐 이 정도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코미디언 대통령의 당선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시는 한 가지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난 이제 구체적인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라든지 사상, 정치적 스탠스 같은 게 제대로 드러난 게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미지 하나로만 당선된 이미지 정치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국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우고 바꾸겠다라는 그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크게 봤을 때 국민들의 성향이 현재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주로 국토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런 이유가 과거 구소련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동쪽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의 동쪽이 아까 오른쪽에 러시아를 끼고 있다고 했었죠. 옛날에는 우크라이나까지 그러니까 소련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런 나라들이 분리 독립해서 다시 나온 건데 과거 이제 소련에 소속해 있었던 시절부터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업 도시라든지 산업 기반 같은 게 우크라이나의 그 넓은 영토의 동쪽에 주로 좀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동쪽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업 도시나 산업 기반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 사람들이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이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기득권층에 가진 것도 많고 비교적 고연령대에 속합니다. 이제 조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서쪽은 친유럽 성향을 띱니다. 왠지 이쪽이 부자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자 국민들이 많아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쪽에 속하고 또 가진 것도 적고 비교적 청년층 국민들이 많습니다. 뭐 청년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유럽연합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기왕이면 유럽 선진국에서 이제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동서 성향이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것만 보면 왠지 평소 제가 그렇게 미국을 비롯한 우리 자유진영 국가들을 강조했던 만큼 왠지 초록색 네모 박스에 있는 친유럽 성향, 젊은 국민이 많고 일반 국민 다수가 속해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웃긴 것은 우크라이나 정치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가 부패하기도 했었고 이제 무능했던 바람에 친유럽 성향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이제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압도적인 다수로 친러파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제는 이놈들도 정권 잡고 보니까 똑같이 무능하고 부패하기는 엄청나게 부패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도 벌써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쉬우라고 이 그림을 이 글자로 된 표를 보여드린 거지만 이것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99분법이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정치판은 말 그대로 이제 단적으로 어떻다라고 설명하기 힘든 개판, 혼돈의 도가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기성 정치권 모두에게 실망한 나머지 저런 대안적인 인물을 국민들이 뽑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 설명이 여러분들 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한편 그리고 코미디언 대통령의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문구가 저는 참 찝찝하게 남던데 이게 그러니까 친러시아 성향의 수구재벌들의 부패와 불공정 경제 구조 등에 대한 이제 정말로 순수한 관점의 개혁 선언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단순히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반기업 정서는 아닌지 반기업 정서에 기반해가지고 개혁과 개방만 허울 좋게 내거든
실제로는 아마추어, 결국은 국민 인기 얻기에 급급한 포퓰리스트에 불과한 놈인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새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양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지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자기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현상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대충 그려본 지도입니다. 크게 봤을 때 동서로 국민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굳이 크림반도 지역을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쳤던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배경지식 차원에서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는데, 여기 주민들이 몇 년 전에 동서 대립이 극심하던 시절 기어이 크림반도 시민들이 이제 분리 독립 투표를 해버려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우크라이나가 약간 동서로 나뉘어져갖고 서로 좀 이제 국민들의 성향이 다르다라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던 와중에 크림반도가 그러니까 러시아로 속하겠다라고 분리 독립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이나 대학교에서 세계사 그리고 교양 역사 같은 것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러시아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특유의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그러니까 즉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항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소련이 붕괴하면서 분리되어 나가 있었던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정부가 천연가스를 저렴한 특별 가격에 공급해주는 대신 이제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그러니까 크림반도에 주둔시키는 이른바 해군의 조차권을 두고 크림반도 항구를 빌려 쓰고 있다는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에 있는 그 부동 항구를, 군용 항구를 빌려 쓰는 조건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다가 천연가스를 싸게 공급해줬다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크림반도 하나만 쏙 빠져가지고 나는 러시아 형님들이 좋아요 이러면서 스스로 분리 독립해가지고 들어와 버린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지금까지 갑자기 양아치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너네한테 특별 할인 가격에 제공했던 천연가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내놓으라라고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국제사회가 시끌벅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당연히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또 강력하게 맞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에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국제정치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국제사회가 굉장히 냉엄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할인해주던 천연가스를 자기들이 항구 빌려 쓰는 대신에 천연가스를 이 나라에 좀 싸게 공급해주다가 그 도시가 갑자기 분리 독립 선언하고 나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할인됐던 가격을 전부 다 이제 뱉어내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깡패짓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팔지를 말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비싸게 팔던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냉엄한 국제현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 싸게 파는 이런 거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리고 유럽의 간판 국가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통적인 유럽의 강대국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참 얼마나 많이 들었던 나라들입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 너네들 양아치같이 그러지 말아라면서 이렇게 선비 노릇을 했는데 러시아가 대뜸 반격을 했습니다. 니들도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계속 쓰고 싶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도 깨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더 이상 옛날 1차 2차 세계대전 국가 나폴레옹 전쟁 시절이 아니거든요. 러시아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경제력은 서방 유럽이 우수할지 몰라도 이제 군사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네도 자원 싸게 쓰기 싫냐 이러니까 이쪽은 높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 치사하게 지하자원 가지고 무기처럼 공격해버리니까 선진국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유럽 강대국들이 아무리 우리가 전통적인 유럽의 강호들이라고 해도 사실 이 나라들이 국토 면적이 그렇게까지 크거나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영푸독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현대판 화석 연료를 가지고 이런 서유럽의 명주를 쥐고 흔드니까 유럽연합은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구의 끝판왕이 있죠.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한 마지막 구석 끝판왕이 누굽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 그리고 자원의 무기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곧바로 미국이 때마침 셰일 석유가 개발된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전략 석유라면서 수출도 안 하고 비축해왔던 대규모 미국의 지하 자원들을 국제시장에다가 확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럽 각국들은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할 말을 해라라고 미국이 선언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저 때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미국이 지하 자원의 수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유럽 국가들도 다시금 숨통을 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미 너무나도 높은 생활 수준에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게 저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못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그러니까 성인분들 중에서는 아마 10년 전에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비쌌다는 거 기억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1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명박 정부 초창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넘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뭐 이명박 씨 잘못이 아니고 이제 국제사회,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경제가 개박살나기 직전이었죠. 그죠? 기름값이 높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우고 차베스의 그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먹혀들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양아치 짓을 보면서 셰일 석유와 셰일가스 개발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자기들도 자원 수출 국가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래저래 정말로 온건한 패권국이죠. 제가 덮어놓고 답도 없이 이제 미국을 칭송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도 미국이 패권 국가와 경찰 국가로서 점잖은 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욕하시고 반미를 하는 분들은 욕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 더 공명정대하게 잘할 수 있나, 그 대안을 저한테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미국보다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미 유럽 강대국들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돼버렸고 정신적으로 약해졌고, 어차피 미국이 지켜준다는 믿음 하에 러시아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나라 국방비를 아껴가지고 복지라든지 다른 국가 재정에 쓰자는 분위기가 유럽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유럽 국가들 보고 GDP 대비 국방비가 너무 적으니까 너네들 국방비도 좀 올려라 이런 소리도 하고, 안 그러면 미국한테 자꾸 도움받을 거면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도 좀 더 내라라고 요즘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추려드린 이 설명들을 들어보시면 세계 역학 질서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도 그 치열하고 거대했던 전 세계 모든 곳이 전쟁터였던 그 무시무시했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 세계를 구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도 강력해진 소련이 단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유럽 국가들을 집어삼킬 뻔했는데 막대한 달러를 투자하고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유럽을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구해준 것도 그러니까 미국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를 구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그 공적을 이해를 해주셔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한국도 이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군이 막대한 피를 흘려가면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요 반토막,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남쪽 반토막이 공산화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미국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왜 미우나 고우나 미국 뒤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힘도 세고 자원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우리가 저런 나라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천연가스 지금까지 싸게 팔았다고 이래 했다가 이제 지금까지 할인한 가격을 도리어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양아치 같은 국가입니까? 현실에선 이런 짓거리가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양아치 짓을 해도 된다니까요. 왜? 국제사회는 경찰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요. 힘이 곧 법인 곳이거든, 국제사회는. 그러니까 이런 놈들에 비하면 미국은 엄청나게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자원 뽑아가지고 이제 싸게 또 공급을 해주잖아. 힘이 있고 품격이 있다니까요, 얘들은.
갑자기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남자 직원들 열댓 명이 우르르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손님께서는 지난 10년간 할인된 가격에 많은 물건들을 사가셨는데 이제는 그 비용만큼 돈을 되돌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으름장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만약 법이 없는 사회라면 어쩔 수 없죠. 막 남자들 수십 명이 그렇게 막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싸울 겁니까?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못 이기지 그거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그만큼 무서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들 등등 고스펙의 샌님들 중에서도 이 무서운 국제사회의 현실을 쥐뿔도 모르는 헛똑똑이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입만 번지르르한 중고등학생들 논술용 듣기 좋은 말만 잘하는 거랑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좁은 생존의 길로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기술은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책상머리 공부 스펙 하나만 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고학력 바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릿속이 유토피아, 텔레토비 꿈동산인 애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고학력자들 중에서도. 국제사회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당선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사실 이 양반이 아직까지도 자기 주장이라든지 사상은 검증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약조차 제대로 없었던 사람이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당선이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이것이 나쁜 일이 될지, 이 사람의 당선이 그러니까 나쁜 일이 될지 좋은 일이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 코미디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굉장히 많아요.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지지 기반도 전혀 없다 등등 합리적인 비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로 망명한 우크라이나 반정부 성향의 재벌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의 꼭두각시다라는 뭐 그런 소설 카더라 통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카더라 통신이라는 그런 배경지식 차원에서만 대충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국제 뉴스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결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번 새 대통령의 당선은 분명 국민들이 양대 기성정당의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벌어졌던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절대적일 줄로만 알았던 그 양대 정당의 권위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신용을 철회해버리면 생각보다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철회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에도 전통적으로 양대 정당이 있습니다만 그 양대 정당, 한국당과 민주당도 이런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건 말이죠. 자, 그런데 하지만 대중들이 기성정치권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영웅을 바라는 것과 그 대한 인물로 한순간에 갑자기 대중들 사이에서 부각된 인물이 정말로 영웅이 맞냐라고 하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2010년 무렵 한때 안철수 신드롬이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에 불과했는데 그때도 인터넷에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이제 제가 명확히 한번 지적을 했다가 우리나라 네티즌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여러분들 저를 왜 욕을 했을까요? 이제 국민들은 양대 기성정치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었죠.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모두에 그러니까 실망을 했고 어떤 새로운 제3의 인물, 구세주,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 정치의 성역,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지의 끝판왕이었던 안철수 인물을 비판을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제가 조목조목 파괴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식 수준을 제가 낮다라고 한 번씩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죠. 자기 주관도 없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가 청사진이 전혀 없었던 인물입니다. 자기 의견도 전혀 없고 인기와 지지율만 유지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국민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국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겠다 이런 소리만 반복하다가 결국 간철수라는 별명까지 붙으면서 본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담하는데 앞으로 안철수 씨가 과거처럼 유력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부각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이제 자기 그릇이 작다는 게 뽀록이 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의 안철수 반짝 신드롬이라든지 이번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라든지 둘 다 제3의 인물,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한 인물을 찾아가지고 국민들이 찾아 헤맸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철수 현상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저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나 이 둘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라는 현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현상과는 성질이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본인만의 소신 그리고 뚜렷한 주관과 철학이 있었거든요. 미국인들도 기성 정치권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제3의 인물인 트럼프를 좋아했던 건 맞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어떤 국가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간단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전 세계의 기업과 공장들은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 미국의 국민들을 고용해라. 그럼 우리 미국 정부도 혜택을 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경제 공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 밖에도 허울 좋은 PC주의를 혁파하겠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소신 있고 사이다 발언하는 것 등등 그런 강력한 소신들도 이 사람이 당선되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 정치와 외교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비즈니스적인 잣대만 들이댐으로써 또 전통적인 미국의 군사 외교 엘리트들과 다소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 정도면 충분히 대한민국에 있는 수준 낮은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수백 배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 중국을 대놓고 압박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트럼프 아니면 아무도 못했을 일입니다. 자, 한편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기존의 양대 정당, 기성 정치권 모두에게 염증을 품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엄청날 정도죠. 한국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는 국민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적인 인기를 파격적으로 끌어모을 만한 새로운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런 여론이 제대로 결집되고 표면화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같이 쇼맨십 다분하게 평소 미디어에도 활발하게 나왔던 그런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회는 또 특히나 한국 사회 같은 곳에서는 재벌이 그런 식으로 가볍게 나대다가는 인민재판받기 딱 좋은 문화도 있고 특유의 십선비 문화도 있고 그렇다고 또 방송인이나 드라마 출연 배우가 또 정치인으로 인기를 얻거나 부각되기도 한국 사회에서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또 직업 귀천의식 같은 게 굉장히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또 유튜버 출신의 이제 정치 논객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단순히 얼굴이라든지 뭐 화려한 스펙, 고시 패스 경력 같은 또 혹은 또 운동권 시위꾼 경력 같은 이런 것들로 단순히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정치판에 나오는 경우가 우리 한국 정치판에서 되게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사회 다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본인들의 비전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판에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사고방식과 생각 그리고 철학에 접근하고 소통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보면 또 이제 각자 사회 각처 저마다 이제 몇몇 그런 유튜버 분들이 또 대중들의 그런 갈증을 많이 채워주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또 당장에 정치를 하겠다든지 혹은 뭐 누가 대신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스펙이나 출신 배경 성분 같은 것들이 중요시되는 사회고 한국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얼굴 마담 구심점이 없이는 아무 미천도 없는 일개 개인이 현실 정치에 나서기는 또 굉장히 어렵고 제약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물론 그래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우크라이나 TV 프로그램의 코미디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치판이라는 곳은 혜성처럼 등장한 누군가가 또 새롭게 국민들의 영웅으로 이제 떠오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또 정치판,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정치판의 묘미죠. 자,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제일 쉽고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기존의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양대 기성정당들이 제발 좀 이제는 반성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일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웅이 등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기존의 대한민국식 인재 평가 방법 하에서 출세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국가 리더 노릇을 할 만한 놈들이 그 중에서 제대로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론 오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오만한 국민들 그리고 스스로 이 나라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오만한 국민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전달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한 30분 가까이 제가 진짜 쉴 새 없이 떠들었는데 몇 분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약속드리는 것은 얼음사이다 채널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의 넓이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자면 이제 양대 기성정당 모두에 대한 그런 혐오감과 불신들, 국민들의 염증 때문에 이런 제3의 파격적인 인물이 당선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우리가 또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가청사진이나 본인의 경제정책 그리고 사상은 아직까지 드러낸 적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당선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제 복이 될지 혹은 재앙이 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점들, 뭐 국민들이 동서로 어떤 성향으로 나눠져 있고 동쪽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또 이런 서유럽 국가들을 끼고 있다. 또 미국이 그 가운데 이제 굉장히 또 큰 역할을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취할 것들은 이렇게 취하시고 또 버릴 것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놀러 오시면 얻어갈 만한 것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오늘 영상이 또 조금 중언부언한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는데 국내 그래도 웬만한 곳을 뒤져가지고는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자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료를 며칠 동안 수집한다고 정말 많은 애를 썼는데 제 역량 부족으로 이거 쓸 때는 되게 내용을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너무 넓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견이 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제3의 어떤 새로운 정치인, 혜성 같은 등장인물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이제 정치인들의 인간됨을 그 됨됨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절대로 이제 이미지 하나만 보고 뽑지는 마시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논리에 주목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사랑하는 게 바로 우파 성향 시민들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항상 그 마인드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평가하신다면 그래도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많은 희망이 또 잠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즐거운 주말 또 힘차게 노시고 또 혹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또 피로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